GV 최근에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오신 기분은 또 어떠신지? 최근이라고 해도 뭐 GV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항상 GV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관객분들의 직접적인 궁금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제가 영화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 항상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신영철 평론가님의 오랜 팬이어서 정말 전에 없이 떨립니다. 정말 너무 떨려서 정신이 없어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 딴 데 보면서 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이 떨림이? 네. 공감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선희 배우님은 혹시 해화동을 보셨는지, 감독님의 출연 제의 받을 때 해화동을 보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해요. 네, 물론 그랬습니다. 저는 해화동도 좋아했었고, 고양이춤이나 자전거 도둑도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소울메이트를 민용근 감독님이 연출하신다는 거를 기사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저는 원작도 봤었던 관객이다 보니까 리메이크라는 거에 뭔가 그 가치를 잘 살리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끼는 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또 어느 정도 닮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달라야 하는지가 너무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감독님의 이름과 이 영화가 뭐 주제는 없는 판단이지만 잘 어울릴 거라고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을 뵌 적이 없었을 때부터 되게 기대됐고 궁금하고 좀 가능하다면 두드려보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감독님은 전선희 배우를 어떻게 아시게 돼서 어떤 인상을 받고 출연 제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소울메이트 제안을 받기 훨씬 전에 악질경찰이라는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이름만 들었었죠.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악질경찰 개봉했을 때가 마침 소울메이트 제안을 받고 제가 하기로 하고 얼마 뒤였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에 손희 배우의 모습이 보이는데 되게 영화적인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손희 배우한테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눈을 보면 되게 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여줬었던 모습 너머에 뭔가 되게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언제 한번 내가 뭐 영화를 찍게 되면 작업을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되게 우연한 만남이 한 서너 차례 반복이 됐어요. 뭐 한 번은 우연은 아니지만 이렇게 GV에 갔다가 그 상영이 끝나고 잠깐 인사를 한 5분 정도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아는 지인분의 병원에 갔을 때라든가 그때 다음 타임에 문병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는 분의 영화 촬영 현장에 갔는데 또 마침 거기 응원을 오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됐는데 제가 악질경찰에서 봤었던 그 영화적인 이미지에 더해서 그냥 말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그걸로 추측되는 어떤 이분이 이런 취향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잘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연치 않은 만남에서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캐스팅 제안을 하게 될 때 시나리오를 드렸고 허락을 해주셨죠. 네. 전선희 배우님은 촬영하기 전에 영화로 느끼셨던 감독님에 대한 이미지하고 촬영을 하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시면서 혹시 뭐 다른 생각을 또 하신 게 있는지?
못 볼 거를 보고 다른 생각을 했어야 재미가 있을 텐데 약간 외면하신 거 아니죠? 정말 영화랑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최근에 이제 저희 영화의 메이킹 다이어리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감독님께 전해 듣지 못했던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요. 감독님이 저희 영화를 하기 전에는 좀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시고 뭔가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편안한 스타일의 감독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감독님이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저희 영화를 할 때는 정말 배우들과 그리고 모든 파트의 스태프들과 소통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영화를 같이 만들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좀 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는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서 못 볼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좀 서로 의지를 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 겪어내고 나면 좀 더 끈끈해지고, 그래서 참 말도 안 되게 점점 좋아지기만 했던 현장이었고, 그래서 정말 이런 현장이 앞으로도 흔하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감독님 덕분에. 이후에 이 영화 현장의 하나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을 하시겠네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사실 아까 배우님 얘기하셨지만 리메이크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화가 요새는 보통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을 잘 골라가지고 리메이크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뭐 워낙 유명한 영화였잖아요. 팬도 많고. 그러니까 더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다행히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이랑 그리고 김다미 배우랑 같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감독님을 우연히 뵌 날부터 시나리오를 받기까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는 스스로한테 나한테 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게 하려고 되게 많이 설득을 하고 그러던 과정이었어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정말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감독님을 찾아뵙고 같이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 감독님을 뵙는 거라서 이거를 저한테 하자고 주신 건지 아니면 읽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하시는 건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가서 이제 감독님한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막 이러면서 막 저 나름의 리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감독님 뭐라고 하실지. 그래서 그러면 아마도 마지막에 제가 막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마지막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하신다고요? 저랑 하자고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시나리오를 주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기대 안 하려고 노력해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뭐 예상하셨겠죠? 처음부터 관심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더 쉽게 뭔가 이렇게 약속하지 못할 얘기를 안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 오래 걸려서 이 시나리오를 만나게 됐고, 감독님과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기회가 저한테 왔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모든 순간들을 다 여기에 써서 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후회하지 않고 싶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든지 뭐 원작과 비교하실까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원작 얘기 자꾸 하는 거 별론데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왜 얘기를 꺼냈냐면은 영화 보기 전에 비평가들의 그 짤막짤막한 평들을 보니까
원작에 비해서 어쩌고 뭐 이런 평들을 덜어 이제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런 평들이 좀 게으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지 않을 텐데 당연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비평가들의 능력 아닌가 이런 이제 약간의 반감을 느끼면서 이 영화를 먼저 보고 이제 원작을 보고 이 순서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고 나니까 당연히 닮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원작이 그거니까.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각색의 어떤 한 포인트가 이 얘기는 제대로 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글로 쓰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파혼이 있잖아요. 이 영화 중에. 근데 파혼의 주체와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에서는 물론 그 파혼의 주체가 하은이인 건 맞는데 남자가 먼저 결혼식장을 떠나도록 시키고 그걸 빌미로 본인이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꼬아놨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여자가 어떻게 감히 먼저 파혼을 하냐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주인공이. 그리고 파혼의 이유도 뭐냐면 그 미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불안, 불신 이게 커요. 그 중국 영화에서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한번 꼬는 게 없어요. 그냥 하은이가 직접 결혼식장을 떠나버리죠. 훨씬 더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파혼의 이유도 대사로 분명히 얘기를 하죠. 갑자기 남자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진우가 좋아하는 내가 진짜 내가 맞을까? 이거는 미소와의 관계 이런 것보다도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의 비중이 약화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성 캐릭터의 하은의 선택의 중요성이 커지는 그런 각색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 아닌가요? 그 감독님이 이 각색 의도하신 거죠. 네네, 비슷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말을 좀 보태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한 거니까. 네. 원작 소설도 또 되게 달라요. 원작 소설에서는 그 가명이라고 하는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또 더 깊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저도 리메이크를 하면서 제가 좋았던 원작의 부분은 가져가되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다르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몇몇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은의 선택. 저도 영화를 찍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제가 확 끌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하은이 파혼을 하고 그리고 떠나고 임신을 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라인은 그 이야기에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를 떠올려 보면 그게 제가 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각색 작업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 부분을 쓸 때 굉장히 신나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은의 캐릭터를 분석하시면서 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다르게 다가왔던 게, 저는 원작에서 하은이 역할이 그런 뭐랄까 적절한 단어가 꼼수? 그런 머리를 써서 이 상황을 움직이고 내가 내 손을 직접 더럽힌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상황과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 친구의 성격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성격에서 그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엔딩도 되게 강하게 다가왔는데 그 돌로 때리는 장면이 이 사람의 주체성은 엄청 꽁꽁 숨겨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대본이 각색된 거를 봤을 때 제가 더 하은이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에 그게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스스로 하고 움직인다는 것도 멋지지만 그거의 시작이 그 의문이었다는 게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나를 알고 있을까? 하고 그때서야 미소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너라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내가 어쩌고자 하는 의도 없이 정말 자연의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를 연기하면서 처음에 첫인상은 뭐 되게 순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좀 고집 안 부릴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런저런 상황을 겪어내는 반응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진훈의 집 욕실에서 둘이 이제 부딪히죠. 숨막히는 씬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영화 처음 볼 때 처음 울었어요. 바로 그 장면에서. 어느 대사에서 울었냐면 바로 이분 때문에 울었는데, 그동안 너를 만난 사람들이 널 사랑한 것 같지? 그 대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너 사랑하지 않았어. 저는 그 다음에 더 독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더 잔인하게 짓밟는 대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뿐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를 하는 이 전 배우님의 그 톤과 그 대사의 내용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세게 임팩트가 와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뒤에도 한 번 더 울었지만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감독님의 디렉션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은 그 배우님이 울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대사를 할 때 이미 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는 좀 더 독하게 하고 나중에 원래는 우는 걸로 연출이 돼 있었는데 눈물이 터져버려가지고 같이 막 울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혹시 아닌겠죠? 사실 그 장면을 촬영할 당시에 첫 테이크를 찍으면 저희가 그게 중요한 씬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생각을 해서 일부러 세트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날은 그 한 씬만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오로지. 네. 그럼 항상 그 첫 테이크 가기 전에 굉장한 긴장감이 들거든요. 스태프들도 되게 조심조심 다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사가 있는 리허설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큰 동선이랑 이런 것들만 정해놓고, 왜냐면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렇게 들어갔는데 첫 번째 테이크를 딱 찍었을 때 둘이 엄청 울어버렸어요. 거의 초반부에. 이게 조금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미 이 씬의 끝이 어딘지 알고 있는 배우들이 이거를 연기를 시작하면 처음 테이크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도 다미 배우랑 소니 배우 둘 다 첫 테이크 찍을 때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그래서 보면서 저는 엄청 슬펐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제 대사 전달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테이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여러 번 갔을 때 대사의 전달력과 감정이 맞춰지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배우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감정에 쉽게 먼저 무너지지 않는, 하지만 어느 적절한 순간에 감정이 같이 상승하면서 터뜨리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분 응선이라고 하면 한 7, 8분 응선쯤에서 그 오케이가 나와요.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테이크에서 굉장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크들이 조금씩 그 균형들이 틀어지게 되다 보니까 7, 8부까지 가기는 사실 배우들이 되게 힘들죠. 근데 7, 8부 되는 시점에 정말 좋은 각각의 오케이 컷이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쨌건 저희는 편집하는 단계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지점의 선택지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약간 더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인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듣고 궁금한 게 대본에는 눈물이 어디에 써 있었죠? 기억 안 나시죠? 물론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은 돼요. 특히 이제 이 소울메이트 작업을 하면서는 두 여성의 얘기다 보니까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미 배우랑 선희 배우에게 많이 기대어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제가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버전을 줬을 때 남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원초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어줬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배우를 떠나서 두 사람이 나한테 되게 좋은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모니터 요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신뢰가 생겼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연기하는 하은과 미소에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장면 찍을 때는 사실 제가 큰 디렉션을 준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감정에서 공유하고 있고 이들도 연기를 할 때 이번 테이크에서 감정이 자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테이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말로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대사들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찍을 때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이 말을 하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게 시나리오가 되게 소용이 없어질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원작 탓인지 아니면은 또 보시는 분들마다의 감상과 해석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화장실 씬을 하은이 입장에서 굉장히 감정을 터뜨리는 씬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원작과 달랐다고 생각이 드는 게 7월은 어떤 안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다른 상황들을 이용하는 데 능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쌓여있던 게 한 번은 아무도 없는 네 앞에서 터뜨리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제가 그린 하은이는 미소 앞에서 항상 솔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도 저는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무 야속했어요. 나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너한테 맞춰지고 싶고 너를 이해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부분은 나도 내가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를 몰라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미웠던 거지 지금까지 너를 미워했는데 말을 못해서 막 이렇게 터지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말이 말 소리로는 그 단어로는 공격의 말일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신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본 느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 그렇게 느꼈어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눈물도 빨리 터져버리는 게 더 어울렸고 그 연기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조금만 아까 얘기하셨지만 조금만 그 감정이 부정확하게 전달이 돼도 그 씬 전체가 동의가 안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컷은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영화에 쓰인 그 장면은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이 감정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 적중을 할 때 눈물이 이제 흐르는 거란 말이죠. 제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영화는 저는 이런 얘기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 병원에서 출산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둘이가 부부구나. 미소와 하은이가. 그리고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진우의 아이가 아니고 미소의 아이구나. 이 두 사람이 낳은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보통 이제 남편이 하는 역할을 미소가 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의 내용들이 이 장면에서 거꾸로 다 이해가 되는.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결혼 언제 했냐 생각해 보면은 그 망한 리조트에서 조식을 차려주잖아요. 생일이라고. 근데 귀걸이 선물로 주면서 귀걸이도 끼워주고 그게 프로포즈지 뭐겠어요. 저는 그때 이미 두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은이가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재혼이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감독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느꼈던 게 그 아기의 이름이 태명이 미소고 나중에 진짜 이름은 또 하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이제 씹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원작에는 또 그런 태명 설정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지 않아요? 아니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요? 얘기 못 들었고. 근데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다른 버전의 시나리오를 쓸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엘렌이라고 하는 외국 이름을 가진 어떤 소녀가 화자인데 자기가 두 엄마에 의해서 키워졌거든요. 근데 이 두 엄마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버전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때 마지막 장면은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싶었던 게 그때 시나리오 버전에서는 미소와 하은이 굉장히 나이가 40, 50대까지 가는 설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막 태어난 그 엘렌이라고 하는 갓난아기를 미소랑 하은이 아는 채 뱃머리에 서서 어딘가 이렇게 떠나는 이미지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제가 지금 버전의 시나리오를 쓸 때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명과 실제 이름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느낌으로 두 사람의 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에 대한 해석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그 친구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대신 어떠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다미 배우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좀 놀라웠던 게 저희는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그 질문을 듣고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친구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다르죠. 안 그래도 제 다음 질문이 그건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규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에 그 관객평 들어가 보시면 그 동감이 제일 많은 평이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어떤 우정은 연애 같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제일 높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정과 연애에 대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두 분이 생각하신 어떤 차이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우정이라는 단어와 뭐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개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감정이 따라가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 스스로가 남성이기도 했고 어떤 주변에서 봐온 표본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던가 혹은 깊이라던가라는 거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건너 어떤 분에 대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아주 어릴 때 갓난아기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언제 친구가 됐는지 기억도 못하는 어떤 두 사람의 얘기였고,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들이 이제 뭔가 좀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게 됐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건넸을 때 되게 두려워하면서 건넸는데 마침 상대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분이 직접 만나 뵙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려 하셔서, 그래서 글로 주고받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 글을 읽고 되게 많이 눈물이 났어요.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언어로 꼭 규정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상대방이라는 그 고유함. 근데 그런 글들이 있는 글을 읽으면서 그 뭉클함들이 다가왔고, 그 감정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제가 언어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편지는 사실은 다른 분들은 보여드리지 않았고 허락을 받고 배우분들한테만 공유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을 보면서 어떤 감정인지 정말 조금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제가 언어를 표시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과시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그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그 힘이 셌어요.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정도의 깊이구나 라고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하은과 미소의 관계를 시나리오로 풀어 쓰는데 감정적인 좀 근원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우문이 한답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손희 배우님은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하시나요? 저희가 그런 생각이 일치했던 것도 그 방향이 다르지 않았다는 말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감독님께서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나신 게, 또 평론가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울게 되는 것도 있지 않냐고 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공감하실 수 있는 감정이 아닌데도 눈물이 난다는 건 저희가 그냥 어떤 규정 지어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놓쳐버린 많은 감정과 관계들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억지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단어로 규정 지어지는 관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하은이가 미소를 대하는 감정이 사랑이다, 우정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바보인가, 왜 모르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냥 그냥 이 사람인 거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 어느 날은 사랑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정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밉기도 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났던 것 같아요, 저는. 노님이 아까 그 모델이 됐던 분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게 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에서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통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정을 한다는 것도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거지 두 사람 사이는 규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린다는 게 저한테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그 태도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두 분의 대답이 이 영화에 대한 가장 좋은 깊이 있는 해설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미소가 하은이한테 바이카로스 엽서를 줄 때 하은이가 좀 놀라는 표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소가 바이칼 호수에 도착하면 엽서를 쓴다고 했는데 안 쓰고 이렇게 새 걸로 가져와서 놀란 건지 아니면 제주도 밖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다는 거에 놀란 건지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 병원에서 떠날 때 택시를 왼쪽 문을 열고 타는데 실제로는 왼쪽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현실적인 거라는 장치로 넣으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둘 다 너무 재밌는 질문이어서 감사합니다. 일단 택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괜찮은지 몇 번 여쭤봤었는데 그게 그 위에서 바라보는 미소랑 어떻게 교차가 되기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핑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엽서를 보는 것도 이게 제가 기자님들과 인터뷰하던 시간에 그거를 하은이가 지금까지 미소가 보내던 편지가 거짓인 걸 알았다 아니다가 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는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하고 궁금해져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은이가 엽서를 본 표정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 표정을 그걸 거짓인 걸 알고 있어서 그 모호한 표정이 나왔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시던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와 예쁘다 좋다라는 마음에서 끝난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는 너를 통해서 또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다는 거를 깨닫는구나. 너는 나한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구나. 근데 동시에 내 삶에는 앞으로도 이런 세상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한 시선으로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질문을 처음 듣고 하은이가 미소의 편지 내용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까라고 질문을 나 스스로한테 해봤을 때 저는 영화를 끝날 때까지 한치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알게 된 거는 저는 미소를 안아보고 나서는 알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났을 때 집 앞에서 이 사람의 다시 달라진 모습을 내가 마주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봤을 때 뭔가를 알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 편지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분들의 의견의 이유에도 그런 거더라고요. 하은이는 미소를 잘 아니까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 그게 거짓이라는 걸? 근데 제가 그 미소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있어서 미소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미소가 미소라고 너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안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말하지 않는 게 서운하다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저는 그런 뭐랄까 자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아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아 알게 됐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하은이가 요절을 하지 않았다면은 미소가 적었던 그 허구의 시나리오대로 과연 살았을까요? 그리고 또 둘은 결혼을 했을지 각자 그거를 이제 전소니 배우님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가 이야기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도 모든 관객분들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라면 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상하시는 게 맞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둘이 함께 살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길 바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원작 소설도 그렇고 원작 영화도 그렇고 물론 저희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 왜 둘 중에 하나 꼭 죽어야만 해라고 하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두 사람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